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언제 본회의장 마이크 앞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싶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나서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님 사실은 제가 우리 박수민 의원님 좀 잘 압니다. 잘 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박수민 의원님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저분이 굉장히 견제하게 박식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경청을 하다가 좀 중간 부분 지나서면서부터는 좀 부하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하게 좀 공박하려고 뭘 이렇게 잔뜩 써놨다가 또 마지막에 또 제가 또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또 순순히 응해가지고 또 내려가시는 걸 보고 공격의 수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야당이고 오포지션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경제하게 돼서 굉장히 지금 자기 할 말을 많이 쏟아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공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도 좀 준비해 왔고 제 나름대로 연설 원고를 가져왔는데 그런 거 다 치우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수민 의원님 본인의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계시고 또 보수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귀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하는 말은 뭐냐면 살포라는 말입니다. 살포. 이 무엇을 살포한다는 말인지,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이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가지고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에 저음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선심성으로 남발한 어떤 공약이, 정책이 사실은 더 무차별로 살펴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에도 저분이 2번 우리 대통령이 와가지고 용인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말씀하시고 가셨다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게 은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를 편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살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그것도 선거 직전에 다니시면서 전국에서 남발한 그런 900조에 가까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25만 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혹할 국민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주장 25만 원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안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도 차관님 와 계시는데 저번 기관보고에서 우리는 이제 그때 기관보고에서는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다 또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의외로 실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이 형태든 카드 형태든 민생회복지원금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행하기 어렵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수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종이 형태나 카드 형태로 만드는데 7, 8개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박수민 의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한자를 직접 슬라이드에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과연 행정안전부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7, 8개월이 소요된다는 그런 데이터를 내놨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5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저도 지금 많이 지치고 해가지고 제가 발음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다수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조금 한 2, 3%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 정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계신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맹점은 뭐냐 하면은 양은 비교할 수 있어도 질, 깊이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55%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찬성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의 찬성의 반대의 강도가 1이라고 치고,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45%라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라는 그 강도가 만약에 10이라면 55대 45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대구 경북 국민들은 대구 경북 분들은 애국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큰 걱정은 뭐냐? 혹시 나라 곳간이 빌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 계속 파퓰리즘 이야기하고 나라 곳간이 빈다고 이야기하니까 애국심이 높은 대구 경북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것이 어디 국민들 책임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56조의 세수가 비었다고 합니다. 법인세와 양도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조세정책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나친 한미일의 밀착으로 섣불리 북중러를 자극해서, 특히 중국을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설사 정치 외교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민간 영역으로 전이되지는 않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번에 정치 외교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민간 경제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우리는 사드 사태에서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가치 외교, 진영 외교를 전개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것이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이 잘못돼서 곳간이 비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것이 지금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최근 민생 정책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은 주로 금융 정책입니다. 새출발 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까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이 다 금융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책은 재정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다. 그 목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 침체 시 소비정대로 경기를 진작하는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유하자면 가게 문을 계속 열게 해준다. 금융 지원과 이자 경감을 통해서 가게 문 닫지 않고 폐업률이 높다고 하니 계속 문을 열게 해주겠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게를 계속 열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아니 보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지원. 박수민 의원도 지금 굉장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보고서, 정책보고서에는 선별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선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국민건강보험상의 자료를 근거로 채택을 하는데 이것은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지원금도 개별 지원을 한 적도 있지만 보편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총재께서는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도 발동해서 빨리 1인당 150만 원씩 통당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편 지급을 그것도 즉시 지급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13조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로 논하는 것이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특히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200% 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계속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금도 재정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경기 호황 시는 몰라도 경기 침체 시에는 재정 정책의 성수가 이를 훨씬 초과한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6년도에 발간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재정 정책의 정책 성수가 3을 초과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 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소비 심리가 15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비야말로 국민 후생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민생이죠. 후생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가중되니까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금융정책을 골자로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 손님을 보내주는 효과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인지언 재정정책의 효과가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는 뉴딜 정책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지만 그 이후에 특히 영국의 대처 총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다시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2020년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면서 지금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 효과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지원을 위한 법률, 긴급조치법, 이 법률의 위헌성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논박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것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분리하지 않는다. 이걸 합친 국가의 개념으로서 인식을 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주도하느냐, 이것은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적 균형 잡힌 분석을 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골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자 칼럼입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적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 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별 지원의 논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선별에 집중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 효과도 크다. 취약계층을 선별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득은 2년 전 소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보편 지급의 논리는 누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절실한지 선별하기 어렵고 선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직장인도 갑자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과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기에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논리는 첫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표심을 얻겠다는 게 포퓰리즘 정치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자주 인용되는 남미 국가는 자체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수산업 중심 국가라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산업과 경제 상황, 국민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닌성 싶다. 둘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국내 총통화량 3,967조 원, 금융자산은 이경 1,073조 원 규모에서 13조 원은 통화량의 0.003%로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물가 불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비용 상승이 주 요인이다. 인플레의 또 다른 이유는 통화량보다는 불안 심리가 물가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 경제의 불안 국면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셋째, 재정 적자 문제이다.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건전 재정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 이자 경감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 8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요인들. 첫째, 내수 침체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2200조 시대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덮쳐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둘째, 생활고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사중고에 월급만 빼고 아도르는 게 없으니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민생 경제가 고통받는 서민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셋째, 기대 심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서비스업과 음식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기에 직업에 대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처 표기 차별화와 직업 행사, 홍보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모두 그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상처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게 이거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늪에 빠진 경기 부정과 서민 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 방식을 보완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내수 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 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지원금 법률안이 4개월 내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민생 살리는 게 급선무다라는 이제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 금융 부담 증가, 골목 상권 생존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 경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코 귓등으로 흘려보낼 외침이 아니다.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이루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여 민생 경제 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경리 소설 중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대목 중에는 박경리 씨의 오빠가 전쟁통에 상처를 입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혼자서 한탄하며 하신 말씀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선짓국 한 그릇만 제대로 먹였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그분들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짓국 한 그릇 먹이는 심정으로 서민들의 발등에,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 경제 살려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